이게 뭐니? 뭐냐뇨, 어머니 점심밥이죠. 이걸 먹으라고 준 거니?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럴 리가요. 어머니, 이가 약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딱딱하시면 물 드릴게요. 말아 드세요. 저는 그 말에 숟가락을 3개 놓았습니다. 경희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대접을 받고 싶지 않구나.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는 거니? 너가 나를 이렇게 냉대해도 되는 거야? 경희는 제가 화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냉대를 해요? 어머니 오셔서 밥 차려준 게 냉대예요? 이런 밥을 어떻게 먹니? 밥이 아니라 거의 떡이다, 떡. 나는 항상 너를 위해 반찬도 매주 해다 주고 김치도 주고 손자도 봐주는데 너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해? 이런 건 너나 먹거라.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여기 계속 드나드는 거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매번 반찬 주시러 오시면서 저희 집 둘러보시고 잔소리하시고 그건 배려가 아니라 지나친 관심이에요. 오지랖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접한 거니? 그런 거라면 말을 하면 될 것 아니니? 너가 나를 친엄마처럼 생각한다고 해서 믿었는데 다 거짓이었구나. 나는 정말 너를 딸처럼 생각했다. 이제 너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구나. 더 이상 찾아오지도 연락도 말 거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시어머니에게 먹을 수 없는 찬밥을 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투고 있는데요. 오늘은 딸같이 생각한 며느리에게 큰 실망을 했던 이경자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사는 올해 73인 이경자라고 합니다. 매번 다른 사연자분들의 사연들을 잘 듣고 지내다가 저도 한번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사연을 씁니다. 저에게 있었던 일은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해 회복하기 힘든 사이까지 되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제가 사소한 부분을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옳은 행동을 한 것인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의견과 조언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살아가면서 더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한 걸음으로 삼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게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선 제 아들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3년 동안 가지지 못했어요. 저랑 남편 모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저희는 상실감에 빠졌어요. 서로 너무 좋아했고 저희를 닮은 아이를 꼭 낳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3년 동안 무슨 방법을 써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죠. 그러던 중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절에 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딱 3개월이 지나고 나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저와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죠. 저는 그 아이의 태명을 금돌이로 지었어요. 금처럼 소중한 아이라는 뜻이었죠. 저와 남편은 이 소중한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기로 결심했어요. 원래 아이를 많이 가지고 싶었지만 제 상황이 상황인지라 한 명이라도 주신 것이 천운이라 생각하고 다른 아이를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 뒤에 제 아들은 태어났고 이름은 성민이라고 지었어요. 시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었죠. 성민이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얌전하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시끄러운 걸 싫어하고 자연을 좋아하는 아이였죠. 항상 고마움을 알고 배려심이 넘치는 아이였죠. 많은 이야기를 하는 아이는 아니었지만 저는 생각이 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성민이는 별 탈 없이 아무런 속도 썩이지 않고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생이 되고 성민이는 처지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사귄 지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저희에게 슬쩍 알려주더라고요. 어머니, 저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러니? 너무 축하한다, 애야. 어떤 아이야? 참 밝고 귀여운 아이예요. 저와는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인데 이 아이는 팡팡 튀는 아이예요. 저는 저와 반대에 끌리는 사람인가 봐요. 그렇구나. 좋은 일이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면서 잘 사귀렴. 저는 너무 기뻤어요. 성민이가 여자한테 관심이 전혀 없어 보여서 한편으로는 남편과 걱정을 했었는데 떡하니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으니까요. 그 이후로 저와 남편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민이가 처음으로 사귄 여자친구를 저희에게 소개해 주었을 때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그 여자아이는 성민이의 말대로 통통 튀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나 예의가 없었어요. 저희가 앞에 있어도 성민이에게 계속해서 과한 애정 표현을 했고 음식을 먹으러 가서 먹을 걸 권해주면 싫다면서 단박에 거절을 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제가 겪어보니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조금은 별로였어요. 아무리 요즘 애들이 그렇다고 해도 저희 세대가 느끼기에는 너무 무례한 행동들이 많았거든요. 성민이에게 과한 장난을 치기도 하고 가끔은 욕도 했어요. 아무리 편한 사이여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저와 남편은 그 상황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그래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저는 집에 돌아오고 나서 아들은 순수한 표정으로 저에게 묻더군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제 말대로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렇구나. 네 말대로 정말 귀엽고 통통 튀는 아이더구나. 하지만 조금 당황스럽긴 하더구나. 어떤 점이 당황스러우셨어요? 나와 네 아버지 때는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게 미덕이었는데 아까 보니 너와 참 가깝고 편하게 느껴서 그런 건지 서로 심한 장난도 치고 욕을 하는 게 조금 낯설긴 하더구나. 에이, 요즘은 다 그래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렇게 보여도 마음씨는 정말 착하고 배려심 많은 아이예요. 너가 그렇다면 그렇다는 거겠지. 나도 걱정은 안 한다. 잘 만나보거라. 저는 딱히 아들에게 그 아이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아직 어린 나이였고 결혼할 상대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이것도 다 경험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래도 걱정은 되더군요. 아마 제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없는 건 아닐까 하고요. 저와 남편이 보기엔 완전히 콩깍지가 씌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직 젊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까 아들은 군대를 가게 되었죠. 역시나 군대를 전역하기 전에 그 여자아이와 헤어지게 되었더라고요. 아들은 매우 슬퍼했고 저와 남편은 아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저 또한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의 마음은 다 같으니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제 아이의 짝으로 더 어울리는 여자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도 아들은 몇 명의 여자와 사귀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저와 남편은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아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였죠. 그래서인지 오히려 아들은 저희에게 항상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저희는 그런 아들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죠. 하지만 항상 데려오는 여자친구들에게는 실망을 했어요. 다들 비슷한 점이 있었죠. 너무나도 외향적인 성격에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을락 말락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솔직한 건 좋지만 같이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할 정도의 언행과 행동들을 했죠. 그래도 저와 남편은 아들이 좋아하면 된 거라고, 둘이 서로 좋아하고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저희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렇게 아들은 방송국 예능 작가로 취직을 했고, 나이도 거의 30이 다 되어 갔어요. 이제 슬슬 결혼을 생각할 나이였죠. 하지만 아들은 일이 너무나도 좋은지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저희도 보채지 않았죠. 그러던 중 아들이 취직한 지 3년이 되어 가던 날이었어요. 아들은 저희에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죠. 저희는 그 말을 듣곤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뻐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제 아들이 이전과 같은 전철을 타는 것 아닌가 하고요. 남편은 저를 다독여주며 그렇게 되더라도 둘을 축복해 주자고 말했죠. 저도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사랑하겠다는 마음이었죠. 그렇게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저희를 만나러 왔어요. 가벼운 만남이었지만 아들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자리라. 이전 여자친구들을 만나는 자리보다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성민이의 여자친구를 보고 경험해보며 걱정과 달리 너무나도 좋은 아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참 예의가 바른 친구였죠. 어머니, 아버지 최경이라고 해요. 경이야, 우리 부모님이셔.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최경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희 씨 이야기는 성민이에게 많이 들었어요. 들었던 것보다 훨씬 우아하고 이쁘네요. 과찬이세요, 어머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버님, 어머님도 정말 멋지시고 세련되셨어요. 말을 참 이쁘게 하네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제가 부족해서 항상 성민 씨가 저를 잘 챙겨주어요. 그 아이는 하는 말마다 저희에게 점수를 따갔죠. 너무나도 이쁘고 우아하게 말하는 아이였어요. 이전에 성민이가 데려왔던 다른 아이들과는 느낌부터가 달랐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남편도 입이 닳도록 성민이의 여자친구를 칭찬했죠. 그래서 저는 성민이와 여자친구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밀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남편은 아들에게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면서 빨리 결혼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죠. 아들은 저희가 그렇게 여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지 너무 좋아했어요. 저희도 아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 이후로도 저희는 아들과 여자친구를 몇 번이나 더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을 보내면서 저와 아들의 여자친구는 더욱 친해졌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아들의 여자친구에게는 슬픈 과거가 있었더라고요. 경희야, 너희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니? 어머님, 사실 어머님에게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어요. 말하지 못한 게 뭐니?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적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 혼자서 저와 언니를 키우셨어요. 그랬구나. 몇 살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5살 때였을 거예요. 워낙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이 들었죠. 어머니 없이 자랐다는 말을 담담히 하는 그 아이가 너무나도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이렇게 너를 훌륭하게 키우신 아버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어머니도 아마 기뻐하고 계실 거야. 그럴까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감사해요, 어머님. 저는 그 이후로 다짐했죠. 이 아이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요.
이 아이를 딸처럼 여기겠다는 것을요. 혹시 너만 괜찮다면 나를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줬으면 한다. 나도 너를 딸처럼 생각하고 싶구나. 그 아이는 이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는 그런 경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나서야 한마디씩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너무 기뻐요. 사실 저도 어머니가 제 어머니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저도 어머니가 너무 편하고 좋아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그래. 이제는 너도 우리 가족이야. 나를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고민 있으면 말하렴. 그렇게 저희는 그날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경희의 아버님과 상견례를 했고 6개월 뒤 성민이와 경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날은 정말 남 부러울 것 없는 날이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애지중지하게 키운 아들을 독립시켰고 새로운 딸을 얻기도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엔 저희 집과 먼 곳에 살다가 3년 후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아들의 회사도 저희 동네랑 가까웠기 때문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그 이후로 자주 아들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죠. 3년 동안은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와는 더욱 더 친해졌고 아무런 불화도 없었죠. 고부 갈등 같은 것은 저희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들과 며느리의 집을 자주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아들과 며느리도 자기 집 드나들 듯이 저희 집에 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손주를 낳고 나서는 더욱 더 많이 왔죠. 며느리는 저녁밥을 차리기 귀찮은 날이면 항상 저희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고 아들과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고 싶은 날이면 저희가 손자를 봐주었죠. 집이 가까워지고 나서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졌고 저는 그런 게 좋았어요. 정말 한 가족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며느리도 처음엔 저에게 완전히 예의를 지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저를 편하게 대했어요. 마치 엄마와 딸처럼요. 누가 보면 정말 엄마와 딸처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같이 어딘가 놀러 가면 몇몇 분들이 모녀 관계라고 착각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저 또한 며느리가 편해져서 가끔은 잔소리를 했죠. 그렇다고 짜증이나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했죠. 돈을 모으는 방법이라든지 집안일을 잘하는 방법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상한 건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며느리가 저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를 편하게 대하는 걸 넘어서 막 대하기 시작했죠. 제가 잔소리를 하면 짜증을 내고 듣기 싫은 표정을 하고 그만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빨래를 부탁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에게 화를 내기도 했어요. 그러다 우리가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평범한 날이었어요. 저는 반찬을 가져다 주러 며느리에게 전화를 한 뒤 아들 집으로 향했죠. 초인중을 누르니 문이 열리고 며느리 경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경희는 제 반찬통을 들어주지도 않고 문만 열어준 채 부엌으로 가더군요. 저는 무거운 반찬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보자기를 풀었어요. 제가 열심히 한 반찬들이었죠. 경희는 그 중 한 반찬의 뚜껑을 열더니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쩝쩝대며 인상을 쓰기 시작했죠. 어머니, 이거 왜 이렇게 짜요? 소금을 들이부으신 거 아니에요? 저번에 너희가 너무 싱겁다고 해서 소금을 좀 넉넉히 뿌렸는데 많이 짜니? 네, 먹으면 건강 안 좋아질 것 같은 맛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반찬을 먹어보았죠. 물론 만들면서
이미 간을 본 상태였어요. 먹어보니 밥이랑 먹으면 딱 먹을 만한 간이었어요. 딱 맛있었죠. 내 입엔 괜찮은데 그렇게 짠가? 밥이랑 먹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럼 어머니가 드시면 되겠네요.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는 요즘 저염식단으로 먹고 있어서요. 아이도 있고 우리 건강도 생각해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러면서 경희는 반찬 뚜껑을 전부 열어서 하나씩 맛보더니 평가를 하고 짠 것들은 모두 다시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어서 정말 너무 짜서 그런 거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서운한 행동들을 했어요. 저는 그래도 저에게 차 한 잔이라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왜 안 가고 서 있냐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뭐 더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아니다. 그냥 온 김에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려고 했지. 아, 근데 어쩌죠? 제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금방 나가봐야 해요. 아, 그렇구나. 오늘 바쁜 날이구나. 석용이는 어쩌고? 그래서 석용이는 어머니한테 부탁드리려고 했죠. 오늘 남편도 야근이라 늦게 온다고 해서요. 좀 부탁드려요, 어머니. 알겠다. 석용이는 언제 오는데? 직접 데리러 가야 해요. 어딘지 아시죠? 모르시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경희는 점점 저에게 부탁하는 것이 많아졌죠. 이전에는 그래도 미안하다는 느낌으로 부탁하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떠밀듯이 저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날 손자 석용이가 유치원 끝날 때까지 소파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서 기다려야 했어요. 며느리는 여유롭게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저를 내버려 두고 집을 나갔죠.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집안 곳곳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집에 들렸다 가면 시간이 애매해서 청소나 해주고 가자는 마음에 청소기를 돌리고 물걸레로 집안을 깨끗이 닦기 시작했죠. 그리곤 시간에 맞춰 손자를 데리러 갔어요. 그리고선 손자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데려갔죠. 그렇게 하루 종일 손자랑 놀아주고 잠을 재웠는데 밤 9시가 될 때까지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며느리는 마치 술에 취한 듯 보였습니다. 주변은 굉장히 시끄러웠죠. 경희야, 어디니? 언제쯤 데리러 오는 거야? 어머니, 곧 데리러 갈게요, 고지요. 조금만 더 봐주세요. 그래도 몇 시인지는 말해줘야 내가 준비를 할 것 아니니? 며느리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죠. 저는 하는 수 없이 손자를 저희 집에서 재워야 했어요. 그건 상관없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쁘더군요. 아들에게도 전화를 해보았지만 아들은 밤 늦게나 도착한다면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밤 10시가 되었고 저도 남편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새벽 1시쯤에 누가 문을 두드리더군요. 저는 깜짝 놀래 이 시간에 누가 왔나 싶어 나갔더니 경희인 거예요. 경희는 엄청 취한 채로 아이를 데리러 왔다고 했죠. 몸도 혼자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마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누구랑 마신 거야? 누구랑 마셨긴요. 석용이 유치원 엄마들이랑 한잔했어요. 어머니, 저 술 좀 깨게 라면 하나만 끓여주세요. 이 새벽에 무슨 라면이야? 얼른 집에 가서 자렴. 근데 갑자기 경희는 라면을 달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손자와 남편이 모두 깨버렸죠. 저는 그 상황을 더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일단 라면을 끓였어요. 하지만 경희는 술에 취해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죠. 결국 끓인 라면은 버려야 했어요. 저와 남편은 며느리를 소파로 옮겨서 이불을 덮어주고 그대로 잠에 들었죠.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손자와 며느리는 집에 간 듯 없었어요. 이불도 개지 않고 갔더라고요. 그리곤 저희에게 아무 말도 없었죠. 저는 걱정이 되어서 아침에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화가 나는 모양이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아이 키우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야. 집안일도 해야 하고 육아도 해야 하니 얼마나 바쁘겠니. 그냥 조용히 넘어가. 하지만 아들은 굉장히 화가 난 듯 했어요. 아니, 어머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그런 주태를 부릴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괜찮다는데 더 무슨 할 말이 있니? 그냥 넘어가거라. 집에 잘 도착했으면 됐다. 하지만 아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은 듯 했어요. 부부싸움을 한 것 같았어요. 그 사실을 저는 며칠 뒤에 알 수 있었죠. 그날은 아들이 김치를 다 먹었다고 해서 김치를 가져다 줄 겸 반찬통을 가져오려고 한 날이었죠. 그래서 집에 갔더니만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차가웠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저에게 서운한 게 있는 것 같았죠. 김치를 제 손에서 확 뺏어가고는 다 먹은 반찬통을 내밀었어요. 그리곤 생수 한 잔을 떠서 식탁에 올려놓더니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더군요. 저는 도저히 그 어색한 기분을 참을 수가 없어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경희야, 뭐 화나는 일 있니? 제 이야기를 듣고도 며느리는 못 들은 척을 했죠. 저는 며느리가 왜 저럴까 싶어 다가가 설거지를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팔을 탁 치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리 가세요, 어머니. 방해돼요. 그냥 소파에 앉아 계세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화를 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무슨 일이니? 나한테 뭐 서운한 게 있는 거야? 서운한 거요? 있죠. 어머니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뭘 잘못했는지.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그걸 말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말해봤자 저만 속 좁은 사람 될 텐데요? 아, 저 속 좁은 사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정말 모르겠어서 물어본 거야. 그럼 제가 속 좁은 사람 될게요.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술 취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아무리 제가 어머니를 좀 불편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남편한테 일러서 그렇게 쪽을 주고 싶으셨어요? 아니다. 너가 오해한 거야. 나는 새벽에 너랑 석용이가 없길래 걱정돼서 연락한 것뿐이야. 너가 전화도 안 받고 해서. 됐어요, 어머님. 것 봐요, 저만 결국 속 좁은 사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 싫었던 거예요. 정말 오해란다. 나는 아들한테도 너에게 뭐라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어. 성민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길래. 됐어요, 어머니. 더 이상 말해봤자 뭐해요? 그냥 가세요. 오늘은 어머니랑 더 말하기 싫네요. 저는 어찌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벙쪄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저의 고충에 대해 말했고, 남편은 저를 다독여 주었죠. 며느리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으니 당분간은 그냥 두라면서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저는 아들을 통해서 반찬만 보내주었죠. 아들은 자주 집에 오던 제가 집에 안 가니 의아했지만 저는 며느리와의 일을 말하기 싫어서 대충 둘러댔어요. 몇 주 정도 지나고 어버이날이 되었어요. 이전에 며느리가 저를 위해 밥을 차려주기로 한 날이었죠. 매번 제가 해주는 반찬을 얻어먹기 미안하다면서 자신이 먼저 저를 초대해 준 것이었죠. 본래 남편과 함께 가기로 했지만 남편은 친구들과 미리 골프 선약이 있어서 가야 한다고 했어요.
아들도 출장을 가서 끝나고 와서 찾아뵙겠다고 했고요. 결국 저만 며느리와 함께 밥을 먹으러 아들 집으로 향했죠. 저는 그날 며느리와 화해를 하고 싶어 이쁜 꽃을 샀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니 며느리도 화가 좀 줄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고 경희가 나왔습니다. 늦은 오후였지만 경희는 씻지도 않았는지 떡진 머리에 추리닝 차림으로 있더군요. 제가 온 것에 대해 놀란 듯 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오늘 우리 같이 저녁 먹기로 하지 않았니? 그래서 왔단다. 그제서야 며느리는 생각이 났는지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머리를 박박 긁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어떻게든 좋게 넘어가기 위해 꽃을 며느리에게 내밀었어요. 경희야, 너무 이뻐서 너 주려고 샀단다. 고마워요, 어머니. 근데 어차피 이거 나중에 다 시들면 버려야 하는데. 그것도 일이에요. 다음부터는 마음만 받을게요.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그래도 이쁘지 않니? 너 예전에 꽃을 좋아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골라서 사온 거란다. 네, 알겠어요. 일단 거실에 앉아 계세요. 밥 차려서 갈게요. 저는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부엌 냉장고를 열어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반찬을 몇 개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몇 개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더라고요. 저는 느낌이 좋지 않았지만 차분히 기다렸어요. 맛있는 밥을 먹고 싶다기보다 며느리와 화해를 하러 온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몇 분 정도 지났을까? 며느리는 밥을 차려왔어요. 근데 전부 제가 준 반찬들이었어요. 가장 최악이었던 건 밥이었죠. 매우 찬 밥이었어요. 아마 점심때 먹고 남은 밥을 그대로 준 것 같았어요. 떡처럼 굳어서 잘 떨어지지도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근데 그 밥은 그대로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며느리에게 부탁을 했어요. 경희야, 밥이 너무 차고 딱딱한데 랩 씌워서 전자레인지에 조금만 돌려줄 수 있겠니? 며느리는 제 밥그릇을 확 낚아채더니 부엌으로 가서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우더군요. 굉장히 귀찮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잘 참아냈죠. 며느리를 정말 딸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만약 민석이가 저랬더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았어요. 그리곤 잘 달래줘야겠다고 생각했죠. 밥을 먹으면서 저는 속마음을 며느리에게 꺼냈어요. 경희야, 나는 너와 이렇게 어색한 사이가 된 것이 적응이 안 되는구나. 너랑 다시 편하게 지내고 싶어. 나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지금 다 털어놓으면 안 되겠니? 저 서운한 거 없어요, 어머니. 그럼 나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답답해서 그런다. 제가 뭐요? 제가 어머니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요? 제가 어머니한테 막말을 하기를 했어요. 못된 행동을 하기를 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태도는 분명 며느리도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만 재빨리 먹은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물어봤다가는 저도 며느리를 싫어할 것만 같았거든요. 모처럼 어버이날이었고 화해를 할 수 있을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최악의 어버이날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집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몇십 년간 지켜본 탓인지 바로 알아채더군요. 며느리랑 저녁은 잘 먹었어? 네, 잘 차려줘서 맛있게 먹고 왔어요. 화해는 잘했고? 네, 그럼요. 이전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 내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었지? 저는 그 질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에 울음이 터지고 말았죠. 그리고 저는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터놓았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오랜 시간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리곤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그렇게 했다니 며느리가 너무 했구먼. 화가 나지만 당신이 화를 안 냈는데 내가 낼 순 없지. 한 번만 더 지켜보자고. 당신이 싫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분명 서운한 게 있어서 그런 걸 거야. 네, 맞아요. 근데 왜 그런지 말을 해주지 않으니 답답해서 그렇죠. 그래, 한 번만 더 시도해봐. 당신은 그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한 거지. 시간을 조금 가졌다가 다시 한번 찾아가 봐. 그 이후로 한동안 저는 아들 집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더 이상 저희 집으로 오지 않았죠. 아들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며느리 둘 다 말하지 않으니 아들 또한 답답한 상황이었죠. 저 또한 그 어색한 분위기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얼른 화해를 하고 싶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집에 와서 생일 파티를 하자고 했고, 저와 남편은 승낙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할지 궁금했죠. 저는 어떻게든 그날은 며느리와 화해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집에 가니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몇 개는 밖에서 시킨 듯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남편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죠. 저도 그래서 며느리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나름대로 저와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와 이야기할 시간을 가지고 싶었지만 단 둘이 있을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설거지를 할 때 몰래 옆으로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경희야, 설거지 도와주련.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생일이신데 설거지라뇨. 얼른 가서 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밝았습니다. 웬일인지 저에게 화를 푼 것만 같았죠. 아리송했지만 몇 주 전에 그 태도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 반, 아리송한 마음 반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뭔가 진전이 있는 것 같아 보였죠. 하지만 더 많은 대화를 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에 다음 날 찾아가 진지하게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음 날 점심에 며느리가 혼자 있을 시간에 맞춰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고 곧 며느리가 나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연락도 안 하시고. 어제 너랑 이야기를 많이 못해서 아쉬워서 같이 점심이나 한 끼 하러 왔단다. 그래도 괜찮지. 경희는 어제와는 다르게 다시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잠시 앉아 계시면 밥 차릴게요. 경희는 귀찮은 듯한 표정으로 부엌에 가서 밥을 차렸습니다. 근데 역시나 저에게 차려준 건 먹다 남은 찬밥과 잔 반찬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더 이상 화해할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자존심을 굽히고 며느리에게 사과까지 했지만 며느리는 저에 대한 어느 존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싸움에서 이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저는 어느 때보다 가장 단호하게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니? 뭐냐뇨, 어머니 점심밥이죠. 이걸 먹으라고 준 거니?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럴 리가요. 어머니, 이가 약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딱딱하시면 물 드릴게요. 말아 드세요. 저는 그 말에 숟가락을 3개 놓았습니다. 경희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대접을 받고 싶지 않구나.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는 거니? 너가 나를 이렇게 냉대해도 되는 거야?
경희는 제가 화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냉대를 해요? 어머니 오셔서 밥 차려준 게 냉대예요? 이런 밥을 어떻게 먹니? 밥이 아니라 거의 떡이다, 떡. 나는 항상 너를 위해 반찬도 매주 해다 주고 김치도 주고 손자도 봐주는데 너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해? 이런 건 너나 먹거라.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여기 계속 드나드는 거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매번 반찬 주시러 오시면서 저희 집 둘러보시고 잔소리 하시고 그건 배려가 아니라 지나친 관심이에요. 오지랖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접한 거니. 그런 거라면 말을 하면 될 것 아니니. 너가 나를 친엄마처럼 생각한다고 해서 믿었는데 다 거짓이었구나. 나는 정말 너를 딸처럼 생각했다. 이제 너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구나. 더 이상 찾아오지도 연락도 말 거라. 며느리는 그 말에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저도 말을 심하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단호하게 말을 했죠.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는 남편 몰래 밤새 이불 속에서 울다 잠이 들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반대로 홀가분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며느리의 눈치를 많이 봐서 그런지 혼자 있는 시간이 참 자유롭더라고요. 더 제 삶에 집중할 수 있었죠. 주변에서도 제 표정이 밝아 보인다며 이유를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주변 산책을 했습니다.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면서 정신도 맑아지더라고요. 가끔 텔레비전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 갈등을 다룬 프로그램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제 사이가 이상해졌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저에게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며느리를 볼 자신이 없어서였죠. 얼굴을 보면 화가 날 것 같아서였습니다. 아들은 포기를 안 하더군요. 제가 집으로 안 가면 그들이 저희 집으로 온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맘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었죠. 남편은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며 걱정했어요. 저도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한 적이 없었던지라 이런 제가 낯설었죠. 그렇게 다음 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먹으러 왔어요. 잠시 석용이는 아는 친구 집에 맡기고 왔어요. 오랜만에 넷이서 맛있는 저녁 먹어요. 그리고 이거 오다가 맛있어 보여서 샀어요. 경희가 어머니 아버지 과일 좋아하실 것 같다면서 사자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와서도 저에게 목례만 한 뒤 눈을 쳐다보지 못하더군요. 아마 오기 싫었는데 아들에게 끌려온 것이었겠죠. 저도 오랜만에 며느리를 보니 여러 감정이 들더군요. 아들은 우리 둘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 화해하길 바랬던 것 같았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사와서 며느리가 샀다는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저는 과일 바구니를 받지 않은 뒤 바로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쭈뼛대며 거실 식탁 앞에 앉았죠. 남편도 저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나오더라고요. 저는 신경 쓰지 않은 채 저녁 준비를 했죠. 저는 이번엔 내가 똑같이 며느리에게 해주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대했던 것처럼 내가 대하면 며느리도 뭔가 깨달을 것만 같았어요. 저는 며느리와 아들 밥그릇에만 아침에 먹다 남은 찬밥을 덜었어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반찬들만 차려 그들에게 갔죠. 그 밥을 본 아들과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밥이지.
이걸 어떻게 먹어요? 딱딱해서 마치 떡 같은 거요? 딱딱해서 못 먹겠으면 물 떠와서 말아 먹어라. 남편은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서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더군요. 며느리는 제 행동에 당황해 한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그 밥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이내 그 밥을 떠서 먹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죠. 먹을 줄은 몰랐거든요. 아들도 그런 경기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희는 먹으며 눈물을 흘렸죠. 맛있네요. 어머니, 아들은 도저히 이해 안 간다는 눈빛으로 물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친했던 둘이 이렇게 될 수가 있냐고요? 경희야, 그만 먹어. 너 이런 취급 당할 사람 아니야. 나가서 먹자. 어머니 너무 하시네요. 그래도 경희는 어머니한테 사과를 하러 왔어요. 사과를 하러 온 사람한테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냐? 난 이런 취급을 수도 없이 당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난 모르겠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네 아내한테 물어보거라. 경희는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어요. 여보, 그만해. 가자. 경희는 어이없어 하는 아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나가고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죠. 이렇게 복수를 해주면 속이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오히려 찜찜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밥을 먹으며 울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분명 뭔가를 깨닫고 후회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진정한 사과를 듣지 못했고 그렇기에 아직 용서를 할 수 없었죠. 남편은 그런 마음을 알겠는지 그냥 저를 토닥여 주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산책을 하고 돌아와 씻고 점심을 먹으려고 준비를 할 때쯤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심 약속 때문에 나가 있을 때였죠. 저는 남은 찬밥에 물을 말아서 대충 끼니를 때울 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며느리더군요. 며느리의 손에는 보자기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그저 보자기를 제 앞에 두고 다시 가더군요. 저는 며느리가 가구 보자기를 펼쳐서 열어보았어요. 보자기 안에는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있더군요. 먹어보니 직접 만든 반찬들인 것 같았어요. 너무 따뜻하더군요. 저는 밥을 맛있게 먹고 반찬통을 다시 문 밖에 두었어요. 며느리는 그날부터 계속해서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반찬만 두고 가더군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넘도록 계속 반찬만 두고 갔습니다. 매일 다른 반찬이었습니다. 아마 이 반찬을 하려면 하루의 대부분을 장을 보고 요리를 하는데 써야만 했을 거였어요. 저는 그 반찬이 주는 의미를 알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오직 저를 위해 반찬을 만들면서 저를 생각했을 거였어요. 아마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만두라고 하지 않으면 계속할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열흘째 되던 날, 역시나 며느리는 반찬통을 두고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붙잡았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죠. 점심 같이 먹고 가거라. 며느리는 당장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곤 끄덕였죠. 저는 경희가 준비한 반찬과 밥을 이쁜 그릇에 퍼서 식탁 위에 두었어요. 저희는 그저 말없이 그 밥을 먹기만 했죠. 잘 먹었구나. 음식 솜씨가 많이 늘었네. 고마워요, 어머니. 그리고 죄송해요. 됐다. 뭘 죄송하니. 가족끼리는 그런 거 없는 거다. 그리고 나도 미안하구나. 나도 속 좁게 똑같은 행동을 해버렸구나. 못된 엄마를 용서하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는 거려. 어머니가 저를 너무 이뻐해 주시고 편하게 해 주시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졌었나 봐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모르고 그저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잔소리 같았고 어머니가 저를 위해 해주시는 행동이 오지랖으로 보였어요. 그랬으면 안 되는데 제가 정말 못된 인간이에요. 어머니의 은혜를 제가 갚지는 못할 망정 상처만 드렸네요. 괜찮다. 원래 그러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싸우기도 해. 나는 너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렴. 그리고 내가 그때 했던 말은 마음에 없는 말이니 다 잊어주고. 네, 어머니. 우리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너만 잘하면 돌아갈 수 있지. 저는 장난으로 그렇게 말했고 며느리는 그 말에 씩 웃더군요. 너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뭐 난다는 말 안 들어봤니? 그제서야 며느리는 활짝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화해를 했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에 대한 친절과 배려를 당연시 여기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소중한 사람들한테는 더 잘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저와 며느리는 다시 둘도 없는 친한 사이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다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저는 다시 반찬을 싸들고 며느리 집으로 갔고 며느리는 올 때마다 저를 기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갈 때는 며느리와 이야기를 했고 며느리도 저희 집에 올 때는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항상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놀러 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희는 같이 집안일도 하고 요리도 하고 드라마도 보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요즘엔 같이 요리 교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요리 솜씨가 나쁘지 않았지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매번 서로의 집에 반찬을 해주며 사랑을 전달합니다. 남편과 아들은 저희를 보며 어이가 없다고 하더군요. 꼭 자석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멀어질 땐 확 멀어지고 붙을 땐 딱 붙어버린다고요. 저번에는 저와 며느리 둘이서만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여행을 하면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희는 이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저와 며느리는 엄마와 딸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손자도 어느새 커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죠. 이젠 저와 며느리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기쁨은 서로 공유하고 슬플 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고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소중한 것을 가끔 잊는다는 것과 소중한 사람에게 오히려 더 가혹하게 대할 때가 있다는 것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며느리에게 한 일은 지금도 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현명한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도 한낱 중생인지라 다른 방법은 생각나지 않았네요. 그래도 운 좋게 며느리가 제 뜻을 알아주었고 그것도 저를 애정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했던 일은 과연 잘했던 걸까요? 어떻게 했으면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생각이 드는 날이네요.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과 조언, 그리고 공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관점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벌써 사연자분들의 사연들을 공감해주시는 어머님, 아버님이 6,800분을 넘어섰는데요. 함께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